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실시해온 범정부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3개 기관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차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 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2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총 1년의 단속 기간 동안 국토부는 총 1,538건의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인 25일부터 집값 띄우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합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은 신고가 매매거래 신고 후 1년 뒤 계약을 취소하는 허위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착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부동산한 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7,71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8월 기준으로 2016년 27,488가구 이후 최저 물량이며 2016년부터 2022년 8월 평균 물량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수도권이 16%, 지방이 23% 줄면서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앞으로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또 실제로 아파트 거래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최고가 거래가 등록이 되면 앞으로는 등기 표시가 달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위 거래인지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완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연립과 다세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오늘은 2022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통계는 내년쯤에 나올 테고요. 도시 지역 또 비도시 지역, 거주하는 인구 비율, 또 인구 이런 걸 통계를 항상 내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에 편입된 인구들, 특히 이제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도시계획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통계를 좀 봤고요. 보시게 되시면 이제 용도 지역이 별도로 있죠. 용도 지역은 이제 실제적으로 비도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미지정 지역이 0.02%, 거기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11.2%, 그리고 도시 지역이 16.7%, 관리 지역이 25.7%, 농림 지역이 46.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용도, 그러니까 10만 6,232 평방킬로미터, 300억 평 정도 되는 전체 면적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농림 지역이고요. 근데 관리 지역도 뭐 비도시 지역이죠. 실제적으로 비도시 지역이 거의 지금 현재 70한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도시, 농촌이면서 그런 지역에 또 거주하는 인구도 있겠죠. 도시 지역은 실제적으로 1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만큼 비율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16% 정도 되는 17,792 평방킬로미터 안에 사는 거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또 4가지, 5가지로 나눠지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세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미세분 지역이 4.8%, 주거 지역이 15.5% 정도 되고요. 상업 지역이 1.9%,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공업 지역이 7.0%, 그다음에 녹지 지역이
70.7%.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 지역 안에서도 녹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녹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수목이 우거진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 지역 안에서도 녹지 지역이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30%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그 도시를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 거주하느냐, 실제로 어디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 안에서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 지역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살아야겠죠, 당연히.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도시 지역에 산다 하는 비인구 비율이 그만큼 현재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70% 정도 되는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나 이거는 추후의 환경적인 여건이나 인구 구성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당연히 녹지의 공간을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0년간 그러면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봤을 때 농림지역의 면적은 실제적으로 49,244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2021년도, 2020년도 따졌을 때 한 해 만에 조금 늘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관리지역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늘어났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다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을 도시화를 했다는 얘기고요. 도시화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낮은 수치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3년,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기준, 그러니까 1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2,579평방킬로미터, 이게 현재 실제로 2020년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한 6.7%가 늘어났고요. 상업지역도 현재 5.7%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0년 사이에.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11.6%. 공업지역은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산단이라든가 상업단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건 형태가 많이 또 요 근래에도 많이 또 입주를 하고 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녹지지역은 실제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새롭게 땅을 뭐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국토관리에 관한 효용적인 이용에 관련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령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집을 짓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100%가 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고요. 942만 명 정도 됩니다. 1,000만 명에서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한 300만 명, 대구광역시가 한 230만 명 되고요. 인천이 290, 한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140만 명, 대전이 140, 그다음에 울산 110, 그다음에 세종특별시가 38만 명. 이 중에서 경기도가 1,300만 명 정도가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전체 인구가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1,300만 명 중에서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인구는 1,249만 9천 명. 결론적으로는 거의 한 100만 명 정도는 현재 경기도 안에 있으면서 도시지역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뭐 현재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의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는 현재 인구 비율이 얼마가 높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도시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비도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인구 비율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생겼나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 비율을 도시지역 안에 인구를 4,70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4,700만 명 정도 본 기준점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는 없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4,740만 명 정도 됐는데 그게 4,729만 4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지역에 살던 사람이 비도시지역으로 갔나?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귀농귀촌을 했나? 그것도 아닙니다. 4,236만 명이었던 2021년도 기준 봤을 때 4,14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인구가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인구 감소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보통 정점을 찍고 있는 인구가 이제 급격히 하락하는 시점이 2030년도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는 인구 비율 실제적으로 현재 출생자 수가 그만큼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인구 대책, 또 인구를 현재 출산 장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또 다 찾아야 되는 게 뭐 계속 이어지는 숙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시지역 인구 비율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거주 지역, 거주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91.94%, 4,729만 명이 다 도시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지역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지역적으로 더욱더 그렇고요. 현재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91.94%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 인구 비율과 비도시 인구 비율, 비도시 인구 비율도 줄긴 했으나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시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젊은 친구가 창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다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내가 집을 짓고 싶은 토지가 있다 치면 토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집을 짓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가 개간해가지고 무조건 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봤을 때는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해서 현재 전을 답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현재 용도가 있는 거를 다시 또 다른 용도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는 건수, 그다음에 토석을 채취한다거나 토지를 토지를 나눈다는 거나, 그 다음에 현재 물건을, 이제 창고처럼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현재 건축물에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비율을 봤을 때 거의 88% 정도, 현재 실제적으로 88에서 거의 한 129%대까지 공작물 설치 비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건축물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용도 변경, 특히 이제 건축행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따져서 내가 만약에 지방에 토지가 있다면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봤을 때는 이 땅이 현재 용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년간의 개발행위 허가의 계획시설 면적이 바뀐 걸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면적은 작년 2021년도를 정점으로 찍고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 굉장히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토지거래도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토지거래가 줄다 보니까 현재 최근 10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도 줄 수밖에 없죠. 토지를 사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현재 경기와 또 맞물려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주요 도시, 군 계획시설들, 도시를 만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땅들이나 아니면 현재 군 단위 또는 현재 그 더 작은 면 단위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진행시켜야겠죠. 그것들이 대부분 다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정된 면적, 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면적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개발이 된다고 얘기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얼마나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도로만 해도요. 222.7평방킬로미터였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건 74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정은 됐으나 집행이 안 된 거. 개발행위나 허가를 받거나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이 151.7평방킬로미터. 광장도 3.1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됐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152.8 같은 경우 현재 결정이 된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44.9평방킬로미터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녹지, 유원지, 학교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현재 지정된 면적 대비 실행되는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또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관, 개인, 단체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뭔가를 진행하려고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10년, 20년, 30년씩 묵혀있는 땅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지정돼 놓고서 현재 토지계획 이용 확인을 떼어보면 뭔가가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20년,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미집행시설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한 지정된 면적이 있다면 그거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을 해서 도시를 좀 더 확장시키고 인구가 조금 더 분산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준다면 도시 지역으로 90%에서 거의 100% 육박하는 인구 집중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택난도 해소가 될 테고요. 여러 가지 가격도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시 계획에 대한 이슈 진단 함께 살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도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 비율이 높고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죠. 강남구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이죠. 여기는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전철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현재 실제 걸어서 도보로 50초 거리. 그다음에 현재 아래쪽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걸 보셨을 때 우측으로 봤을 때는 도곡동과 개포동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재건축 단지라든가 대치동 하공화,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이제 또 재건축이 진행되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IC 다음은 양재 IC, 양재 IC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서초음은 R&CD 센터 현재 조성되고 있고요. 거의 한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로축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현재 서초 구간, 서초 IC부터 반포 IC 구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가 인구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역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또 GTX 노선이 C노선이 현재 실제적으로 공사 착공을 연말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기대 효과가 이제 유발되는 지역이고요. 또 위쪽으로 봤을 때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과 연결된 지역들, 좌측으로는 서초 법조타운부터 서울풀공원 현재 개발 현황, 여러 가지들이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잘게 실질적으로 개발 권역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 아까 말씀드렸는데 GTX 양재역이 되겠죠.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성아파트부터 강남대로 강남역 삼성타운까지 연결되고요. 롯데타운과 삼성 서초사옥이 현재 실제로 삼성 서초사옥은 있지만 롯데타운 밑으로 라이온미싱이라든가 코롱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70층 이상의 주상복합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재건축 단지가 이미 5천 세대가 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능 아파트도 재건축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와 상업 지역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지역이고요. 강남역과 양재역이 당연히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해서 현재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직장 밀집 지역,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강남역에 현재 배후 상권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젊은 층 인구들을 그만큼 끌어들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이미 현재 발표가 돼서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수도권 지역의 지하도로로 들어가는데요. 지하도로 남북 3축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근데 그 중에서도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복합문화예술단지, 연구개발시설,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인 중에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미뤄지긴 했으나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합니다. C노선이죠. 그래서 현재 군포, 현재 의정부부터 1차적으로는 금년까지 예산이 이제 1차 구간이 확정됐지만 파주부터 해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걸로 현재 연장노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역에서 양재역까지 한정거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인구 구성이 좋아지고 지하 공간을 통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가 바뀌게 되면 지상 구간도 바꿔줘야 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4개 구역으로 이미 잡혀져 있고요. 양재역과 서초구청 양재구 전환 일대와 양재 1동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서초구청 복합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양재 역세권, 초역세권 개발 사업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양재 IC 같은 경우는 150만 평 규모의 실제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된다.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KT, LG, 현대,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구원 단지, 그다음 일반 기업체들 들어오는 현재 벤처 창업, 이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길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가장 큰 상가입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액 월 400에서 450,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투자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역세권이고 트리플 역세권이죠. 지속적으로 임대 수요는 당연히 발생할 테고요.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수한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요. 자연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강남을 가로지르는 가로축, 테헤란로죠. 가장 메인의 상권이 또 유지가 돼 있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롯데, 삼성부터 해서 현재 실질적인 어떤 개발될 수 있는 가용 토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고 진흥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니면 IT 창업 밸리가 연결되어 있는 벤처 붐이 이뤘던 지역이 테헤란로죠. 그래도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어 있는 또 현재 대규모 개발 사업, 역삼역과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현재 원룸과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생활인구, 유동인구가 있는데 생활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이 현재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생활을 하는 내 집은 거주지는 따르지만 현재 저녁 늦게까지 내가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현재 9시까지 연결되는 인구 비율이 가장 그래도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서 유동적으로 현재 자금을 쓰는 현재 실질적으로 소비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체들이 많다는 얘기는 젊은 층 인구들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죠.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까지도 현재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벤처 창업가라든가 아니면은 IT 기업들이 굉장히 대규모 입주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들, 깨끗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여성 직장인들이 많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역과 잠실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테헤란로 연장선 확장. 이 확장 같은 건 예전부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이제 테헤란로로 하는데 테헤란로가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활성화가 돼서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서초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정보사령부 부지가 개발되면서 이전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과 코롱, 라이언미싱 부지를 통해서 70층 이상 되는 현재 주상 복합 건물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또 진흥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강남구 국제로 복합지구는 뭐 워낙 또 유명한 어떤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역삼, 선릉, 삼성 같은 현재 벨트 권역이 가장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인구가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IT라든가 국제 상업, 국제 업무까지 또 관광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양재라든가 이제 신사, 논유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상업, 의료, 관광 산업 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봐서 서로 간에 현재 도와주고 완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또다시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로 복합지구는 5개 권역으로 상층부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또 문화,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서고요.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통합환승센터가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지고 지하 6층을 통해서 현재 공공상업지구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공항터미널까지 연결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특히 이제 지하 공간들을 굉장히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 실제적으로 이 현재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의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예견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의 급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 금액은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아주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현재 임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현재 작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물건이다. 테헤란은 직장 밀집 지역이 유동인구, 생활인구 많은 지역이고요.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업지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1:1 세미나와 무료 상담들 예약과 문의 신청은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도시 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권 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서초동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지역으로 역삼동도 알아봤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 개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됐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들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개정 발표안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파장을 좀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현재 역세권 시프트나 또 이러한 다른 재개발의 운영 방식도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자체가 이런 장기전세 주택 자체가 운영안이 6월 30일부로 또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 점을 짚어보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이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한 일부분의 내용이고요. 운영 기준 자체가 개선이 됐습니다. 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주민 갈등을 상당히 줄이면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 운영 기준을 개선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사업의 장기화랄지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변경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했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에 이 주민 갈등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인트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너무나 안 될 뿐더러 또 사업 실행력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손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의 개발을 통해서 원활한 이런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상당히 큰 부분을 개정을 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업 실행력이 높아져야 그만큼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전세 대비해서 80% 이하의 가격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과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은요, 대상지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현행 자체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상한가가 없었습니다. 상한 면적 자체가 없었는데,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구역 자체의 대상지가 면적이 강화가 됐고요. 또 위원회 인정 시에는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역세권 반경 350m, 24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이 됐지만 3만 제곱미터 이하죠. 아무래도 이 가로구역 자체가 최소 2구역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반경 350m 안에서도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6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모가 축소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의 기준 자체가 확실하게 적용됐다는 것도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0년 이내에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신축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죠. 이러한 노후도도 더 중요하겠지만 신축 비율 자체가 또 10년 이내죠. 10년 이내에 신축 비율이 15%가 넘는 구역들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전 확실히 노후화가 너무나 많이 진행이 됐고 신축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역세권 반경에 상당히 그런 사업지들만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 자체가 현재 97개 사업지 3만 호 이상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앞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은 동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자체가 더욱더 추가가 됐습니다. 토지 면적 국 공유지는 제외가 되고요. 40% 이상의 동의율과 함께 이 20m 이상 도로변 연접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건 중요한 조건입니다. 역세권 반경 안에 20m의 이상 도로변은 끼고 있고 그 도로변에 연접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를 대부분 원치 않기 때문에 동의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 역세권 반경 20m 안에 20m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입지는 역세권과 도로와 그 해당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토지 자체는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동의율 자체를 3분의 2 이상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반경 안에 20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 개발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결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사전 검토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또 새롭게 많이 들어왔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보자면은 사전 검토 후에 2년 이내에 이 지역에 입안이 안 될 경우에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2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주민 갈등의 해소나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시키고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면적과 그리고 신축 비율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것에 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율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빡빡하게 더욱더 요건 자체가 상당히 강화됐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지역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요건들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중심지 역세권의 정의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행 자체는요, 도심기본계획상 중심지에 해당하는 역세권이면은 역세권으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상 중심지에 승강장이 포함된 역세권을 역세권의 정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 위치한 다양한 역세권들이 역세권 자체 주변들이 포함된 역세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즉 결론적으로 보면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렇죠. 정비가 필요한 지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진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노후되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지역들을 개발을 통해서 주거의 공급을 늘리고 장기 전세 주택도 포함을 하면서 상승된 용적률의 절반만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지역보다도 시세가 저렴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고 사업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 역세권 반경의 시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즉 안정적인 주거 제공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건축물의 높이 계획 자체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높이관리 기준에 준용이 되고 있고 구역이 앞으로 향후 구역이 지정되는 지역들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지면서 높이 관리 기준 자체가 서울시 자체가 120%이기 때문에 120%의 완화적인 높이 기준 계획도 준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역세권, 서울에 있는 역세권들은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찾아보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지역들이 하나하나 변신을 하고 있고 그 변신이 완성됐을 때는 주변에 너무나 좋은 인프라와 함께 또 학군까지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가 더욱더 좋아지고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가 살아야 경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을 내다본다면은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자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역세권 시프트와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일부 운영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1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 동작구 노량진동이죠. 서울에 한참 지금 현재 이슈가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역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을 끼고 있죠. 또 용산, 또 여의도, 강남의 3구까지 위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노후화된 지역들이 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노량진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고 또 한강변에 가깝고 주변에 대형 업무 단지들과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죠. 아무래도 여의도랄지 여의도의 국제금융도시나 용산에 지금 뭐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나 또 강남 3구 원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 3구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주거 지역이 많이 건설이 되면은 직주 근접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강변 라인들은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고 또 이러한 직장군의 직장까지 거리가 대형 규모의 단지들을 끼고 있는 직장군 단지를 또 어디든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또 입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량진의 위치가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노량진의 현재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도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상당히 많은 그러한 조건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년, 40년, 많게는 60년 된 건축물이 질비해져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 지역이 상당히 앞으로 모아타운이나 또 노량진의 이런 재개발 구역들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진행이 너무나 잘 되고 있죠. 이제 시공사 선정이나 개발의 단계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은요 주변 지역도 이러한 개발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개발이 되고 개발해 놓으니까 너무나 좋네, 살기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역세권 반경 주변에 위치한 또 해당의 마지막 입지가 바로 이 노량진동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압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변에 뭐 모아타운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속통합 기획이나 또는 역세권 시프트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역세권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사업성이 상당히 꾸준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지역의 입지는 한강변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량진역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서 주변에 뭐 9호선 라인들이나 이런 라인들이 주변에 뭐 위치하고 있고 9호선 자체는 이제 한강변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이동성이나 간선 도로망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입지에 있어서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가 위치하고 가고 있는 방향들 이러한 개발과 함께 압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 자체는 앞으로 이 지역들 자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유망하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해당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노량진역이 서부선이 또 추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종적인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제 세전역부터 은평구, 마포구를 뚫고서 여의도와 함께 영등포, 여의도를 통해서 이제 동작구, 흑석도까지 내려오는데 마지막에는 관악구, 서울대 입구까지 지나가게 되죠.
또 노량진역이 이제는 더블 역세권에서 또 트리플 역세권이 지나가게 되고 또 서울시의 개발의 이러한 국계법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트리플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입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의 거점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강 바로 반대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용산의 개발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제연못단지 조성이 되고 있고 이거 뭐 말로만 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민족공원의 개발이나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엄청난 많은 일자리와 또 직장군들 그리고 주거시설 거기에 따른 녹지공원까지 이런 완전히 이게 다니기 정당히 일자리를 바로 강을 끼고 한강을 끼고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꾸준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금액대가요 5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요. 4억 6천에서 4억 8천만 원의 현재 금액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겨져 있고요. 노후된 지역들은요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좀 낮은 것들을 감안하신다면은 2억 원대 중반이면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억 원대 초반 금액으로 이곳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또 가격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조금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익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으로 접근하시기도 좋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주변의 노후된 지역들 많이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이죠. 구로동 자체가 좀 아무래도 지역적인 또 입지 자체나 그런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긍정적인 모습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뛰어난 지역들이 아직도 질비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요. 해당상 위치로 봤을 때는 이제 구로 역세권 반경이죠. 1호선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로역 앞에는 바로 뭐 백화점도 위치하고 있고 도보권으로 한 2분,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예상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에서 반경 350m 반경 자체가 해당 입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들의 입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구로역 자체는 지구 중심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역세권 시프트로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확정이 되고 구역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 자체를 6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용적률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도 또 이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이런 중공업 지역도 껴있기 때문에 중공업과 이종 일반 지역이 합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지역이 용적률을 600%를 받을 수 있는 중공업 지역으로 종상향까지 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학군 위치하고 있죠. 이런 구청들, 관, 공서 이런 것들 위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림천이라는 자연 녹지 공간과 학군들, 역세권, 노후도된 지역 이러한 4박자가 4박자죠. 이런 4박자가 상당히 잘 맞춰져 있고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장 활동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현재 진행이 너무나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장기 전세주택 이런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변경된 운영 기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런 조건들이 모두 성립이 되는 또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지역은요 아무래도 위쪽으로 여의도와 거리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구로동 자체의 바로 옆에 신림동 GTX B라인도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은 이 GTX 라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라인의 또 혜택이랄지 아래쪽에는 구로 지벨리랄지 구로동의 이런 공구상가도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나 서부간선도로도 서부간선도로와 함께 또 이러한 올림픽대로도 앞으로 이 지화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사업들
용산 업무단지까지도 강 건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제가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40년, 50년, 60년 된 건물, 또 저층주거지가 질비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역세권 반경 안에 350m, 이 혜택이 24년도 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을 숨은 보석과도 같은 동네를 찾아내는 지역을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 구로동 자체가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러한 역세권의 노후도랄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 해당 입지는 상당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백화점과 학군들, 앞서 보신 입지에서 보시다시피 노후도와 함께 이런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도 훌륭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현재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요. 신축 비율도 15%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축 자체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C 부동산 신탁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방식보다는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탁 방식의 운영을 또 하고 있는데 신탁 방식과 조합원 방식의 그냥 운영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차례 이러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례율 자체가 198% 나온다는 것에 상당히 집중을 해봐야겠죠. 이 비례율 자체가 198% 나오는 개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러한 기준가, 감정가액이라 권리가액이 산정이 되면은 권리가액 곱하기 198%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권을 받으면서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희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GTX B라인 신도림에 들어오죠. 한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GTX 라인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러한 장기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죠. 아무래도 이 지역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전세 시세에 대비해 80% 이하의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해당 사업지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인센티브 받은 용적률의 50% 정도만 이런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해당 단지에서 많은 비율을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도 상당히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이나 신통기획이나 여러한 정비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역세권 시프트 방향으로 많은 방향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즉 민간이 진행을 하지만 그 안에는 공공도 함께 껴있기 때문에 공공이 지원을 해주면서 빠르게 이러한 지역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정비 사업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이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4억 원이 채 안 되죠. 아까는 5억이 안 됐는데 지금은 4억이 안 됩니다.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이고요. 땅 지분 자체도 7평이 넘는 수준의 안정적인 대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망한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가율은 노후된 지역은 상당히 낮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은 1억 원대 중반이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어딜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세를 임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3천에서 월세 100에서 1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구로동에 위치한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혜림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서울의 역세 컨시프트 사업 변화를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노량진 알아봤는데요. 노량진 뉴타운 인프라 수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노후 주거지들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